백두대간이 강을 만나 숨을 고르는 그곳에 자연을 닮은 이들이 살아갑니다. 숨가쁘게 계속된 개발 대신 자연이 온전히 남아있는 곳. 그곳은 꽃 한 송이에도 정겨운 고향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 바로 봉화입니다. 봉화를 찾아간다고 하니 누군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봉화를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봐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처럼 도로가 많이 놓이기 전 과거 봉화 사람들의 발이 돼준 건 기차였기 때문입니다. 승용차와 버스에 익숙해진 요즘, 봉화에서 저도 오랜만에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만 같은 설렘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차는 오래된 추억 속으로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봉화의 기차 여행에선 유독 많은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산이 많다 보니 터널이 많은데 이렇게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 때문에 열차가 봉화의 주된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화에서 기차는 60k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달립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운행하는 기관사분들은 다른 곳보다 더 긴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터널을 뚫은 곳도 꽤 되지만 봉화에 워낙 산이 많다 보니 굴곡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타셨어요? 저희들은 부산에서 부전역에서 탔어요. 이게 부산부터 강릉까지 그렇죠. 네. 열차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한 5시간 넘게 9시 열차였나요? 9시 오픈차. 9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천암역. 천암에 어르신들이 사시나 보네요. 네. 예. 이렇게 아빠는 아빠는 서울에 지금 계셔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봉화 기차 여행은 이렇게 고향을 찾는 기쁨, 만남의 설렘도 있지만 또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여행하는 이에겐 큰 즐거움입니다. 산과 어우러진 낙동강변을 따라 기차가 달리기 때문이지요. 봉화에는 12개의 작은 간이역이 있습니다. 요즘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면서 여객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역도 많아졌지만 봉화에선 기차가 서는 간이역에 내려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승부역은 산에 둘러싸인 작은 역이지만 바로 앞에 낙동강이 흘러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역입니다. 기차로는 바로 옆 역에서 5분 거리지만 승용차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산속에 있는 오지역입니다. 주변엔 집 4~5채가 전부. 기차 소리가 아니면 풀벌레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한 승부역. 이곳에서 오래 근무한 영무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보통 때 별로 손님이 없어요. 이 마을 주민들 이제 장날 한 5분 아침처럼 나가셨다가 그 춘향장, 예, 아니면은 저쪽 태백 쪽에 통리장날 그렇게 가셨다가 들어오고. 뭐 팔러 가시기도 하고 사러 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그 열차 싹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서- 기본 거리밖에 안 돼요. 춘향이든 통리든 기본 이제 2,600원. 경로 같은 경우에 이제 1,800원. 이 동네 분들은 싹 다 경로죠. 그렇죠. 모두 다. 그러면 왕. 뭐 진짜 시골 그래도 나가시면 이분은 또 어르신들만 계신 이 작은 마을에서 처자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승부역 플랫폼에는 시를 적은 시비가 하나 서 있는데요. 하늘도 세평이요, 꽃밭도 세평이라고 시작되는 짧은 시입니다. 60년대 그 당시 그 62년부터 한 10년 정도 근무하셨다는 여기 영문으로 계셨던 김찬빈 이제 선배님이 그 당시 여기 근무하시면서 직접 이제 쓴 시예요. 원본은 저쪽에 돌에 써 있는데 하늘만 빼꼼히 보일 정도로 오지인 이곳. 승부역에는 하루 4차례 기차가 정차하기 때문에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바로 앞 강가엔 명절을 맞아 할아버지 집에 온 손주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손주 손녀가 저렇게 다 와가지고 너무 반가우시겠어요. 네. 여기 뒤에 타고 갖고 오셨어요? 예. 야, 너무 신났겠네요, 애들. 차고 네. 맨날 저 도시에서 승용차로 타다가 열차 처음 타고 걔네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오늘 이 손주들은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겁니다. 승부역 아래엔 호젓한 산책길이 나 있습니다. 돌다리도 건너고 낙동강 상류를 따라 걷기도 하면서 석포역까지 가는 길인데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을 보며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길이지요. 걷다가 낚시를 하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견지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요. 청정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봉화는 물이 맑고 깨끗하다 보니 물고기도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도 명절을 맞아 고향에 온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별미를 맛보게 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잠깐 동안에 여러 마리를 낚으셨는데요. 그만큼 이곳에 물고기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뭐 한 년에 한 마리씩 잡아요. 많이 잡아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이렇게 자연이란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람과 함께 공생할 수 있음을 봉화의 청정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부역 아래 산책길은 걸으며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을 햇살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갈대숲을 걸으며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껴도 보고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쉬어가기도 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피곤도 잊고 강가에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추억으로 반짝이는 물속의 조약돌을 주워보는 재미까지. 어쩌면 빠르게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많은 것과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승부역과 그 주변을 둘러본 후 저는 다시 기차를 타고 봉화의 다음 목적지인 춘향역을 향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3대 오지 중 한 곳이라고 하는 봉화. 봉화구는 서울의 2배 면적이지만 83%가 산림이라 개발이 어려워 인구는 채 4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었지요. 춘향역을 나와 어디선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작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천군 백군 나눠 경쟁을 벌이는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의 운동회. 참 반가웠습니다. 전교생이 33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지만 20가지가 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빨리 달리기와 가족과 손잡고 달리는 경주도 신이 납니다. 또 다 같이 힘을 모아 풍선을 불고 다분 풍선을 담아야 합니다. 유치원과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뛰어와 과자 따먹기 경주도 잊고 있던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운동회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때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이들은 구김없이 저를 잘 따랐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면 안아주기도 하고 제가 어린 시절 운동회 때 했던 추억 속의 경기들이라 구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 경기에 참여해 봤는데요. 학부모로 오신 게 아니라면서요. 예. 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신 건데요? 6학년. 6학년. 네. 지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60세. 그러면 62이시면 56살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들이 여자라고 학교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이 맺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언니도 학교를 한 개도 못 갔어요. 네. 그래서 그래 이제 저도 이제 늦게나마 이제 애들이 엄마 고향이니까 한은 불고 한번 가봐라. 공부는 안 돼도 근데 자식들이 밀어줬어요. 이날 신나는 운동회는 엄마, 아빠, 마을 어른들이 모두 참여하는 줄다리기로 끝이 났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꼬마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상협이와 상익이는 이 학교에 다니는 형제입니다. 마침 사과 수확철이라 운동회를 마친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돕기 위해 고사리 손으로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봉화의 사과 자랑은 봉화에 도착한 순간부터 듣게 됩니다. 봉화의 자랑거리인 셈입니다. 안 따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저도 껍질을 좋아하긴 예. 하는데 맛있지요? 달고 향긋한 서가를 맛보고 난 저는 또 사과만큼이나 유명한 봉화의 명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메밀입니다. 때마침 하얀 메밀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요. 이효석 선생이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다고 표현한 바로 그 꽃입니다. 메밀은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에도 효능이 있다고 해서 요즘 인기지요. 흔히들 메밀하면 봉평을 떠올리지만 봉화가 전국 메밀 생산량의 8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별로 나지 않아 점점 재배 면적이 줄고 있다고 해서 아쉬웠습니다.
어둠이 내린 봉화군 춘향면의 한 마을.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메밀묵을 쏘아온 오춘화 할머니였는데요. 오늘도 메밀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메밀묵은 만들 때 계속 저어주어야 눌러붙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그렇게 정성이 온전히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또 한편에선 메밀로 고소한 메밀전병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넣어요? 뭐 넣어요? 이제 이 메밀 전편은 메밀이라서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팥주로 거의 했어요. 그걸.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이 묵은지에다가 야채도 넣고 두부도 넣고 그렇게. 그다음에 앉으시잖아요. 메밀로 유명한 봉화이다 보니 예부터 많은 메밀 요리법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매도막 내서 그냥 간장에 양념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기 채를 쳐서 이제 육수가 있게 해서 멸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육수 따려요. 그래서 해서 메밀 묵밥도 있고. 시원하죠. 그다음에는 이제 뭐 돼지고기도 넣고 옛날에 이제 왜 시골에 이 태평초를 옛날에 왜 큰일 이렇게 우리가 명절 지나고 나면 음식 많이 남잖아요. 부치 전 같은 거고 많이 남는 거를 갖다가 같이 넣고 이제 메밀묵도 넣고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쉽게 말하면 잡탕. 잡탕. 예. 아이 우유 올라가잖아 어차피. 메밀묵을 만드는 날엔 묵밥과 전병을 이웃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맛있겠다. 전 진짜 이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머, 막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네. 저는 고소한 봉화의 맛에 그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치가 아름다워 작은 금강산으로 불린다는 봉화의 자랑 청량산을 찾았습니다. 과연 청량산이 얼마나 절경이기에 작은 금강산으로 불릴까 궁금했는데요. 청량사까지 가는 등산로는 그리 힘들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자 절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위 아래 자리 잡은 암자며 기암괴석.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좁은 바위 틈까지. 조금은 숨이 차지만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 단아한 모습의 응진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나한상을 모시는 곳이죠. 응진전에. 나한이라면은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한상들 사이에 특이하게도 여인의 상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노국공주상입니다. 여기는 노국공주면은 공민왕의 그렇죠. 예. 이제 여기 노국공주님이 여기 오셔서 이제 그 공민왕이 피난을 왔을 때 같이 오셨겠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이제 공주님을 기리기 위해서 상을 만들어가지고 나한상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죠. 응진전에 노국공주상을 모신 것처럼 청량산에는 공민왕과 관련된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공민왕이 원래 있던 성을 보수해 쌓았다는 청량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곳에 있는 동안 감화를 입었던 주민들은 공민왕을 마을 신으로 받들게 됩니다. 산성마을은 공민왕의 제사를 지내던 주민들이 살던 마을. 이제 두 가구만 남았지만
아직도 마을 위 국민왕당에서 한 해 2번 제사를 지냅니다. 옛날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청량사를 찾아 걸어갔을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등산객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건네는 약차를 한 잔 마시며 가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조금 걷다 보면 아름다운 사찰 청량사가 나오는데 청량사에서도 공민왕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량사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 위치가 보통 다른 절 같으면 대웅전 위치인데 유리보전이라고 써 있어요. 예. 역사 부처님께서는 그 지불이시고요. 종이로 만드셨어요. 예, 닭종이를 녹여서 옛날에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또 오른쪽에 계신 문수보 저쪽 맞은편에 충룡봉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피난을 오셨어요.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그때 이제 오셔갖고 이 이제 청량사에 들어와서 유리보전이라는 현판을 써주셨어요. 아, 직접 그럼 이게 그렇죠. 공민왕 글씨예요? 친필입니다. 실은 그분이 와갖고 청량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대웅전이 없고 유리보전이 사찰의 중심인 본존 건물입니다. 청량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유서 깊은 사찰인데요. 유리보전은 약사열애불을 모신 곳. 약사열애불은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부처님입니다. 이곳까지 피난 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왕은 과연 이 부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바람을 빌었을까요? 유리보전 앞 소나무엔 전설이 있습니다. 청량사를 지은 뿔 셋 달린 소가 죽자 그 소를 절에 묻었는데 그 자리에 가지가 세 갈래인 소나무가 자랐다는 것이죠. 그 소의 전설이 담긴 소나무 옆에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5층 석탑이 서 있습니다. 청량사에 삼가구 전설을 만든 소가 있다면 또 봉화를 유명하게 만든 소가 있습니다. 바로 원앙소리의 소 누렁인데요. 80세 노인과 40세 늙은 소의 교감을 다룬 영화 원앙소리.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한 해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영화를 찍은 곳이라는 흔적은 집 곳곳에 남아있지만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누렁이는 세상을 떠나 외양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잃은 소임막에 부리막만 걸려 있었습니다. 또 주인이 없는 소 관련 서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빈 소우리는 누렁이를 대신해 정을 붙일 소를 찾지 못해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뵈러 갔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을 나가셨는지 집은 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있는 소 누렁이의 무덤을 찾아가 봤습니다. 2008년 세상을 떠난 누렁이 무덤 위엔 비석이 있었는데요.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농부 최노인이 30년을 부려온 소. 소의 수명은 보통 15년. 이 소의 나이는 무려 40살까지 살다 갔다. 이런 비문의 글처럼 사람과 소의 교감은 아름다운 삶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누렁이 무덤에서 나오는 길, 우연찮게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논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요.
자세히 보니 호미로 논에 물기를 내고 계신 듯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거동이 불편해 보였는데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의 운명일까요? 와 먼저 가노, 일만 시켜 미안타 라고 누렁이를 보내며 쓴 할아버지 말씀이 꼭 소에게만 한 것이 아닌 듯 당신 역시 누렁이처럼 농사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원래 못 사서 다른 가서 못 사서 그래 딱내 두개 찍고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지팡이가 누렁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도 누렁이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내도 너무 오래 먹였어요. 이사 가서 진찰하고 이래 나이 아이고 나이 너무 많도록 먹였니. 더 나이 40살이거든 40살. 다른 소보다 3배의 시간을 같이 한 소. 40년 세월. 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소, 누렁이. 할아버지는 누렁이 없이 홀로 일을 하셔서인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누렁이가 있었다면 몸은 힘들더라도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을 텐데. 힘에 겨우신지 한참을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다시 논에 들어가셨습니다. 더딘 발걸음,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겨우겨우 움직이면서 결국 하루 일을 마친 할아버지는 어둑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누렁이와 원앙 소리 울리며 같이 갔던 그 길입니다. 이 소가 나이 많아가지고 나이 많아 걸음도 못 걸어요. 그런 걸 매어가지고 만날 거 덜에 간다 그러면 영감 타고 가야 될게요. 안 타고는 못 가자니까요. 그랬는 게. 그래 그걸 소를 한 마리 구워야 돼. 할아버지가 덜에 가서려고 하면 소를 안 타고 못 가니까네. 몸도 불편하신데 농사일을 그만두라고 왜 말리지 않으시는지 궁금했는데요. 누가 좋게도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하지 말아래요. 모르고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렇다네요. 그러다 사고도 당했다 합니다. 죽는 것 때문에 안 죽고 살아는 아들 덕에 살았어. 어쩌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또 다른 운명의 원앙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청정 자연이 살아있는 봉화에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 국립수목원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조성됩니다. 여의도의 6배 크기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데요. 이 수목원에서는 세계의 산림종자 100만 점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산림종자를 저장하는 전문 시설인 셈입니다. 청정한 자연을 가진 봉화가 멸종 위기식물을 복원해 세계의 자연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에서는 봉화의 명물인 춘향목도 군락지를 이루어 자라고 있습니다. 춘향목 군락지는 외시버선길 끝자락에 있는데 춘향면사무소에서 시작되는 17.6km의 외시버선길. 이 길에서 가장 멋진 곳은 뭐니 해도 쭉쭉 뻗은 금강송, 춘향목이 반겨주는 춘향목 군락지입니다. 쭉쭉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들. 이 나무들이 봉화가 자랑하는 춘향목인데요. 억지 춘향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지요. 가짜 춘향목을 두고 진짜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가는 철로를 아니 강원도로 가는 직선 가는 도로를 춘향을 거쳐가기 위해서 춘향목이 얼마나 인기였길래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그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그 소나무의 제왕입니다. 춘향목 금강송은 다른 소나무가 틀려서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또 보시다시피 굉장히 곧잖아요. 쫙 아주 곧아서 기상이 있고 기백이 있는 그런 나무고요. 얘네들도 그 성장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자기 스스로 자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가지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이제 커나가기 때문에 춘향목의 특징은 옹이가 없어요. 다른 나무들은 막 이런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옹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면 막 구멍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춘향목 금강송은 딱 캐면 그냥 쫙 그냥 붉은 색깔 그대로 있는 그런 얼마나 쫙 꽂아서 위에 가지런한. 그런데 이 춘향목들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문화재 복원용 춘향목을 기르는 곳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나라 그 고궁이나 그 문화재가 소실이 되거나 또 그 재질이 썩어서 교체를 해야 될 때 이 나무를 비워서 교체목으로 해서 이곳이 한 1,500번 정도가 길러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숲을 가지고 있는 그 문수산 그 춘향목 군락지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노란색 페인트로 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춘향목숲. 그 위로 올라가 보니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이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강한 자연의 모습인데요. 더불어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데 쓰일 춘향목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에서 더욱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춘향목은 인기가 많다 보니 순환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춘향목 벌목을 위해 일본인들이 세운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 주재소가 있던 자리. 안색이 할아버지는 그 당시 급사로 일하며 잔심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무실이고 휘발유 창고 있고 차 창고 있고 그 연장 창고 있고 그래 지금 있었고 이 밑에는 사택이 쫙 있었고. 주재소 터였음을 알리는 비석.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춘향목을 그렇게 베어간 걸까요? 춘향목은 저 물에다가 안 섞습니다. 물도 안 먹고 그 춘향목은 여러분들이 일본 가도 수군 가도 일본은 안 된대 이거 씨를. 그래 지금 이 한국 춘향목 식자는 적소이라 볼래. 불굴정자, 소송자. 그래 이제 취향소 실어가는 춘향목 하는 거. 예. 그때 외놈들이 저는 저런 거는 아무래도 이게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저런 거 비도 하고 저는 전부 막 둘이 안아서 이런 거만 비같이
저는 나무치기 들어가도 안 하고 비도 안 했어요. 춘향목에는 그렇게 아픈 역사도 나이테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조용하던 봉화읍이 시끌시끌해집니다. 봉화가 자랑하는 봉화 송이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봉화엔 소나무가 많다 보니 송이버섯이 또 많이 납니다. 봉화 송이는 해발 400m 이상의 산 마사토에서 시원한 계곡물을 먹고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일교차도 송이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봉화는 아침 되면 춥고요, 저녁에도 춥고요,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 비해서 아침 저녁 기온차가 달라요. 아주 일교차가 심해서 다른 지방 송이에 비해서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도 잘. 그래서 다른 지역의 송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인기도 많다고 합니다. 축제에 참여한 이들은 직접 송이를 따볼 수도 있었는데요. 신받다! 봉화에는 눈두렁에도 송이가 난다는 말이 있다더니 정말 송이가 많은 모양입니다. 보다 보니까 있네요. 벌써 2개나 땄네, 그죠? 예, 한 개, 아까 저쪽에 하나 땄어요. 아, 저 생전 처음입니다. 송이버섯은 털이 있어요. 이거는 송이에요. 이거. 이게 송이는 약간 이게 털이 있어요. 여기저기 향긋한 송이 향이 가득합니다. 어디? 여기. 우와, 송이다.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손으로 팍 넣어서 이렇게 팍 이렇게 일단 팍. 핀거 아니지? 작다. 아마 작다. 작다.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거 10,000원? 가을철 봉화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송이를 따며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일능이, 이표고, 삼송이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약재로 쓰였기 때문에 일능입니다. 표고버섯도 약재로 쓰였기 때문에 이표고고 두 번째고, 사실 요새 이제 송이가 이게 지금 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 성분 분석을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금 송이를 젤로 치는데, 사실은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송이는 향이고. 이렇게 봉화에서는 송이의 향긋함에 흠뻑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석천계곡. 이곳엔 큰 글씨가 쓰인 바위가 있는데요. 도깨비들이 놀았다는 아름다운 계곡의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선비들이 공부했다는 석천정사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10대 정자에 들어간다는 아름다운 정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종 때 충제 권벌 선생이 직접 지었다는 청암정입니다. 선생은 사화와 당쟁이 판치는 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신선 세계를 이 정자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앉아 있으니 바깥 풍경이 한없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탱리지에서 영남의 4대 길지 중 한 곳으로 꼽았다는 달실 마을에도 가을빛이 완연했습니다.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따라가다
또 한 곳의 고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의 선비 강용 선생이 1878년 건립한 99칸 집 만산 고택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직접 써준 친필 글씨도 볼 수 있고요. 선비의 집답게 곳곳에서 옛 정취와 단아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 고택을 지키며 마당을 가꾼 이는 만산의 4대 손인 강백기 할아버지입니다. 여기는 칠류원이라 그래가지고 7일이라는 숫자는 월화수목금토일. 칠류화는 손님을 맞던 곳. 주변에 온정을 베풀어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남들이 만석군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 요즘은 재벌이라는 용어가 생겼지만 그때는 재벌이라는 용어. 한 번도 근데 그 가문에서 그렇게 이쪽을 안 계시죠. 잘 계승을 하셨나 봐요, 자손들이. 그래도 좋은 부모, 지금 뭐 양대문이랑 또 이 고택에선 선조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화에서 저는 20년 전에 지은 한옥에 묵었는데요.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지은 집이라 아주 운치와 격이 있었습니다. 이거 넣으면 계속 비 오는 거야. 이 집은 우리 것을 살려 훗날 문화재가 될 수 있게끔 격조 있게 만들겠다며 지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편히 주무셨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춘향목을 써서 지은 집. 나무에서부터 이 집에 들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봉화군이니까 춘향목이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왕실을 다 짓고 뭐 일대 다 고택들이 다 춘향모로 지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에 무관심한 요즘 세태에 이런 집을 통해 우리 것을 이어가려 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봉화는 경상북도지만 강원도의 남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겨울에 몹시 춥습니다. 산이 많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독특한 가옥 구조가 보입니다. 외양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집 안으로 들여놓은 게 특이한데요. 바로 까치 구멍집입니다. 까치 구멍집은 집안에 외양간과 부엌을 함께 두는데 추운 겨울 열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연기도 잘 빠지고요. 잠시 후 열차가 통과하겠습니다. 안전선 안색에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봉화역을 향해 갑니다. 오늘은 5일장인 봉화장이 열리는 날. 봉화장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철따라 나는 산나물, 농산물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정과 덤이 있어 즐거운 곳이죠. 옛날엔 영월, 삼척, 울진, 안동, 예천에서 봉화로 장을 보러 올 만큼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봉화장이라는 유행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제철 먹거리가 풍부하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봉화장. 그 봉화장에 요즘엔 재미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봉화장 상설무대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신나는 리듬에 재미있는 공연. 보는 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봉화장 상인들이 준비한 무대 덕분에 신명이 제대로 나는 것이지요. 한 번씩 오면 그냥 오면 이런 파티를 하니까 뭐 역시 좋지. 시장 상인들은 틈틈이 연습한 공연을 선보이고 상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전통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요. 봉화장의 또 다른 재미는 민속품 경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품 경매 장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매 장터를 열게 된 계기는 마을마다 사라져가는 민속 자료를 남겨 사료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들락날락 봉화장. 재밌지 않으신가요? 봉화장 구경을 하고 난 저는 작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봉화 산골. 봉화에는 늘 산골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오지로 꼽히는 곳이고 흔히 사람들이 오지라고 하는 곳들이 봉화엔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맑은 물, 깨끗한 자연을 간직할 수 있었죠. 저는 집 한 채로 한 마을을 이루는 곳, 오지 중의 오지를 찾아갔습니다. 오지는 한자로 아랫목 오자를 쓰는데 그래서일까요? 오지 마을은 찾아간 이에게 무언가 따뜻한 것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나룻배와 합강의 마지막 뱃사공이셨다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예전엔 10여 가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집만 남은 마을. 저는 마지막 뱃사공 할아버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하루에 2번씩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네줄 사람이 없어도 뱃사공 일을 하는 이유는 염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놔둬버리면 저쪽에 먹고 살아요. 강을 건넌 할아버지가 호루라기를 꺼내 불자 어디선가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료를 뿌려놓자 염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호각 소리는 염소들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던 것이죠. 어쩌자고 거기를 그렇게 풀어놓고 방목하는 염소들. 그런데 한 녀석이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아 다가가 봤더니 글쎄 바위 틈에 새끼를 낳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 근데 불안해하니까 만지면은 바위 틈 속에 새끼 2마리. 이쪽을 막 바라보다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눈을 저쪽으로 들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이곳으로 피난 와 한 번도 이 오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돌아보기도 싫다고 그러셨는데 돌아보기 싫죠. 굶고 배고파서 걸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온 김가 뭐 해질 미치고 가면 팔면 또
받아오는 것도 맨그 곡식이 뭐 그때 곡식 잘 넣었고 저 산에 저 또 털 줘서 말려놓은 거 이런 거 주로 많이 이제 깎아가지고 가져오면 구매 바꿔가지고 오니까 그 본전 조금 뭐 넣을 것도 없을 것 같더니 그리고 색구는 많지. 그 가난 속에서도 6남매를 길러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송이를 따러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셨습니다. 하루 백리 산길을 걸어 송이를 따러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시 만난 인연. 하지만 정말 오지엔 따뜻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봉화 사람의 속 깊고 은근하고 찰찰한 마음이 자연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숲을 이루어온 나무처럼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이들. 험한 바위 틈에서 생명을 싹 틔우고 꽃을 피운 이들. 그리고 흐르는 물처럼 욕심 없이 살아온 이들. 그들을 만난 곳은 바로 자연으로 남은 마음의 고향, 봉화였습니다.